청년들이 더 내고 노인들이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이라는 그런 주장이 있는데 네네. 이런 거에 대해서 연금 직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 주장은 좀 잘못된 주장이고요. 이번 연금 개혁을 분석할 때 있어서 그 오해가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오해가 있다. 어떤 부분이에요?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이란 게 마치 벽돌 쌓듯이 매년 이렇게 그 연금이 쌓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19년부터 가입한 분들은 2019년에 소득 대체율로 그 해 연도에 연금이 이제 쌓아졌고 2020년도에 또 소득 대체율로 쌓아졌고 이렇게 매년 이제 연금이 쌓아져서 이제 벽돌처럼 쌓인 연금을 이제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네. 이번 연금 개혁으로 2026년부터는 43%로 이렇게 소득 대체율이 이제 소폭 상승하면서 네. 2026년 이후에 가입 기간을 가지는 사람은 연금액이 이제 예상 연금이 좀 올라가는 것으로 이제 달라지는 것이고. 예, 안녕하세요. 최부심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공단 내부자 오종원 노조위원장님을 모시고 또 진행하는 국민연금 팩트체크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또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시니까 간단히 자기소개 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연금공단 노동조합 공공원수노조 국민연금 지부위원장 오종헌입니다. 반갑습니다. MG 노조위원장 되시겠고요. 그리고 국민연금의 내부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 채널에서 또 연금 노조위원장을 불렀더니 갑자기 최부심 뭐 정치 묻었네 뭐 이런 댓글을 다는데 인생 모든 게 정치야. 하여튼 뭐 그렇다고 뭐 제가 뭐 정치 편향적이다 뭐 그런 거는 뭐 아니겠고요. 사실 연금 그 내부의 노조위원장을 모시고 저희가 이렇게 팩트 체크를 해보는 시간을 갖겠다는 거는 그동안 연금제도에 대해서 외부인의 시각으로 여러 게스트분들을 모시고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국민연금 공단의 그 직원들 어떻게 보면 마음을 가장 대표를 하시는 분이시니까 또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 첫 번째 영상에서도 그렇고 저희 지난 연금 관련 영상에서도 그렇고 사람들이 연금에 대해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미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 댓글들을 통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조금 드러나고 또 일부 언론 뉴스들에서 댓글에서도 막 그런 게 많이 도드라지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댓글들 몇 개를 조금 준비를 해봤는데 그 네네. 댓글들을 조금 읽어드릴 테니까 네네. 이런 댓글들이 아마 평소에도 많이 좀 접하시겠지만은 몇 가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는 정말 항상 달려. 청년들이 더 내고 노인들이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이다. 이번 개혁안이. 그러니까 이번 연금을 13%를 올리고 1343 연금 개혁을 했는데 네네. 청년들이 더 내고 노인들이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이라는 그런 주장이 있는데 네네. 이런 거에 대해서 연금 직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 주장은 좀 잘못된 주장이고요. 이번 연금 개혁을 분석할 때 있어서 그 오해가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오해가 있다. 어떤 부분이에요?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이란 게 마치 벽돌 쌓듯이 매년 이렇게 그 연금이 쌓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19년부터 가입한 분들은 2019년에 소득 대체율로 그 해 연도에 연금이 이제 쌓아졌고 2020년도에 또 소득 대체율로 쌓아졌고 이렇게 매년 이제 연금이 쌓아져서 이제 벽돌처럼 쌓인 연금을 이제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네. 이번 연금 개혁은 2025년에는 소득 대체율이 41.5%였는데 네. 2026년에는 이제 43%로 종전 대비 이제 1.5%가 이제 소폭 상승하는 것이고요. 네. 그 원래 스케줄대로 하면은 2025년, 2026년 했고 0.5%씩 삭감돼서 소득 대체율이 네. 2028년 되면은 소득 대체율은 이제 40%로 되는 것이 종전의 그 스케줄이었는데 네. 이번 연금 개혁으로 2026년부터는 43%로 이렇게 소득 대체율이 이제 소폭 상승하면서 네. 2026년 이후에 가입 기간을 가지는 사람은 연금액이 이제 예상 연금이 좀 올라가는 것으로 이제 달라지는 것이고 가입을 했던 분들은 연금액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국민연금을 마치 지금 어떤 유동적인 자산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지수가 바뀌거나 제도 숫자가 바뀌면 지금 그게 통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이미 과거에 블럭 쌓기처럼 다 쌓아놨던 것들을 언제 받느냐의 이슈이기 때문에 네네. 제도가 바뀌면은 그 이후 것만 바뀐다. 네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은 가입 시점에 결정되지 네. 수급 시점에 결정되지 않습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말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바뀔 때마다 마치 수급 시점에 뭐가 바뀌면 다 바뀌는 것처럼 네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4.16 개혁안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보험료를 4%포인트 인상을 하고 재정을 1% 투입을 하고 그다음에 연금의 운용 수익 목표를 6% 이상으로 하자는 게 저는 그래서 4.16이 아니라 4.16 플러스를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네. 운용 수익률을 좀 더 높이는 게 좋겠다. 캐나다처럼.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 항상 이런 태클이 들어오더라고요. 4.16 연금, 지금 연금 문제가 생긴 게 제도의 문제냐, 인구의 문제냐를 따지면서 인구의 문제 때문에 연금 문제가 생긴 것을 왜 연금 제도로 풀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나고 죽는 과정에서 알아서 냅두면은 그 굉장한 재정 마이너스 구간이 있잖아요. 그 엄청난 마이너스 구간 이후에 어쨌든 다시 연금 제도는 살아간다, 약간 이런 방식의 반박을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기금이 고갈되더라도 국가가 지급을 약속했기 때문에 결국은 국가는 지급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나중에는 연금이 굉장히 많은 양을 지급해야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계시죠? 네네. 그러면은 그런 거 이후에 결국 이걸 극복하고 나면은 다시 정상화가 되기는 하잖아요. 네네. 혹시 이런 시뮬레이션도 돌려보셨어요? 그 시뮬레이션들은 국가적으로도 이제 네. 재정 계산을 할 때마다 이제 그런 추계들을 분석을 하게 되고, 인구 추계나 이런 것들도 보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좀 안정화가 됩니다. 그래서 2080년, 2090년, 뭐 100년 이렇게 가면은 네네. 그때 돼서는 가입자가 다시 수급자보다 가입자 수가 많아지는 그렇죠. 시기가 오기 때문에 네네. 현재 베이비 부머들이 사실 연금을 받는 그 시기를 잘 이제 보내게 되면 네. 우리가 그때 이제 보험료와 국고 그다음에 기금의 운용 수익 이 3자를 잘 조합해서 재정을 만들어서 지급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좀 안정된 그런 구조로 나갈 수 있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이 말씀 드린 게, 제가 4.16 연금개혁안에 대해서 막 피칭을 하고 다니다가 이제 일부 기재부 쪽에서 그런 반박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러면은 그 사이에 있는 불확실성은 다 그냥 냅두자는 건가,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또 젊은 사람들이 연금을 못 받다, 연금이 폰지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하면서 연금을 안 내겠다, 가입 안 해도 되냐, 저희 댓글 중에 막 그런 게 많아요. 국민연금 가입에 자유를 주세요. 내놓으면 내가 알아서 합니다. 그다음에 폰지 사기를 짜놓고 지속 가능하다, 포장하냐, 뭐 이런 댓글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마치 그냥 알아서 냅두면 각자 알아서 각자 도생하고 이런 것처럼 생각하는 게 되게 많아가지고, 제가 듣다가 조금 황당해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하긴 저보다 국민연금과 관련한 그런 평소에 여러 가지 불평 불만들을 굉장히 많이 들으실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우리 조합원들이 저한테 전달해주는 의견은 네. 예전보다 일하는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다라고 합니다. 어떤 부분에서요? 그래서 예전에는 더 심했다는 거죠. 아. 예전에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삽을 들고 오거나 뭐 그런 케이스들이 늘 있었는데, 물리력을 행사하라? 네. 근데 이제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다. 네. 그래도 많이 좋아졌다라고 네. 이제 보고 있고, 어떤 부분 때문에 좀 좋아졌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국민연금 수급자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면서 아. 이제 국민연금에 대한 여론이나 이런 게 과거보다는 굉장히 우호적으로 됐다라고 네. 이제 좀 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현장에는 내가 낸 보험료를 네. 돌려달라 하면서 네. 이제 직원들을 뭐 폭행하거나 아. 뭐 이런 사안들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약간 젊은 분들이 와가지고 좀 행패를 부리는 예, 거예요? 최근에 이제 서울의 모 지사에서 네. 20대인 분이 이제 직원들을 폭행했던 그런 이거 사안이 완전 있었습니다. 거의 법원 난동 부르듯이 그 20대들이 가가지고 물리를 행사하는구나. 근데 그 친구는 연금을 내고 있답니까? 이제 연금을 냈다가 지금 현재는 아마 안 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뭐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그분도 이제 삶이 어려우니까 답답하니까 이제 그런 이제 극단적인 이제 상황으로 내몰리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요즘에 이제 연금과 약간 논의 얘기인데요. 카드 연체율이 3.8% 정도 육박하고 있는데, 이게 거의 10년 만에 최대치고, 그리고 카드 대란이라고 2003년에 있었는데 2003년 카드 대란 수치에 필적하게 올라갈 거라고 보는 견해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보험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거를 약관 대출이라고 합니다. 네네. 근데 약관 대출액이 작년 말 기준으로 80조 원이 넘었는데, 보험을 해지하면은 사실은 좀 원금 손실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험 해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 담보 대출을 받는데 그 금액도 커졌고요. 그리고 심지어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도 연체율이 0.1 이하였는데 최근에는 0.3이 넘기 때문에 주담대 연체율도 굉장히 높아져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런 소매금융을 많이 받는다는 거는 살림살이가 퍽퍽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런 연장선에서 연금 낸 돈이 또 있으니까 그 연금 연담대 뭐 이런 게 없잖아요. 연금담보대출 그런 이런 게 없습니다. 없으니까 이제 낸 연금 원금이라도 내놔라 막 이러면서 찾아가는 그런 마음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뻑뻑한데, 그런 맥락에서 결국에는 나중에 지금 연금 가입을 안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연금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공적으로 그 보조를 받는 형태의 보험이 존재해야 개인이 다 준비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나중에 큰 부담이 없어지는 건데, 지금 너무 오늘만 봐가지고 오늘 납부하는 연금액이 아깝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제가 그래서 좋은 댓글이 하나 있어요. 이 댓글은 제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뭐냐면은 저는 이거 읽고 진짜 충격받았는데, 요즘 사람들 진짜 뭘 많이 알고 있다. 이탈리아 월급의 33%, 프랑스 27%, 영국 25%, 독일, 일본 월급 18% 연금 내는데 우리나라는 월급 9% 내면서
연금 고갈된다고 거품을 물고 있으니 참으로 끝났어요. 공감하십니까? 뭐 국제적으로 비교하면 우리가 보험료를 좀 적게 내기는 하는데요. 네. 수치를 정확하게 보면은 OECD 국가들의 공적연금의 평균 보험료율은 한 15.4%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15.4% 예, 보험료율이요. 예. 네. 아마 그 평균을 낮추는데 우리가 좀 기여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저희는 한참 평균 밑이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옆나라 일본만 봐도 18% 내도록 바꿨고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이 30% 언저리를 내다 보니까 그런 나라들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런 나라들을 준 사회주의라고 부르는데 자기 소득을 많이 내지. 그리고 이런 나라는 보면 법인세율도 높아요. 일본도 법인세율이 40% 육박하는데 한국 법인세율이 23% 정도 내니까 법인세가 굉장히 낮은 국가거든요. 그래서 연기금 내는 금액이 적고 법인세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가게와 기업이 자율성을 갖고 있는데 전반적인 서비스를 자기가 조달해야 되고 노후 서비스도 본인이 조달하는 거고 연금 많이 내고 법인세 많이 내는 국가들은 국가에서 어느 정도 케어를 해주는 건데 우리가 뭔가 굉장히 미국식으로 가다가 이제 점점 더 소위 프랑스식 지난번에 그 와인의 향기가 나는 이제 그런 연금으로 조금 전환해 나가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그 수익률 얘기도 보험료율도 15%라고 얘기인데 수익률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국민연금 수익률이 작년에는 굉장히 좋았는데 네네. 근데 올해는 또 어떻게 보면은 올해 작년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올해 조금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계시고 또 숫자만 놓고 보면은 이게 우리나라 기금운용 수익률이 좋냐? 막 이런 질문들이 많거든요. 이 기금운용 수익률에 대해 가지고는 또 어떤 말씀을 하실 수가 있으실까요? 뭐 주식 투자를 하시거나 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잘 아시겠지만은 뭐 유명한 격언 중에 뭐 첫 번째가 뭐 주식을 잃지 말라, 네. 두 번째가 또 절대 잃지 말라, 뭐 버핏의 가르침이죠. 그 Never lose 가르침이 money. 있죠. 예. 네네. 그 우리가 수익률도 봐야 되지만 변동성도 함께 봐야 되고 예를 들어 마이너스 50%의 그 손실을 보게 되면은 네. 다시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는 100%의 수익을 거둬야 사실은 회복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수익률이라는 것은 이제 기금 수익률이라는 거는 산술 평균이 아니라 곱하기 평균이라고 하죠. 네. 기하 평균이? 기하 평균이죠. 네. 곱하기 평균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또 가만히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 해외 주요 연금의 뭐 롤링 수익률 이렇게 비교하면 이제 국민연금이 지금 낮아 보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 시점을 좀 봐야 됩니다. 이 시점은 지금 2008년 금융위기를 배제하고 계산을 한 수익률이라서요. 네. 그래서 이제 2008년을 기준으로 보면은 얼마나 손실을 받느냐 보면 국민연금 같은 이제 자산 배분을 하는 기금들은 위험자산의 비중에 따라서 뭐 네. 수익률이 달라지긴 하지만 네. 위험자산의 비중이 높았던 뭐 일본 그다음에 뭐 캐나다 뭐 스웨덴 뭐 이렇게 쭉 있는데 네. 다 20% 가까이 깨졌습니다. 근데 그러면 당해년도에 하락이 어마어마하게 예. 커가지고 다음 연도에 높더라도 원본 손실 상태네요. 근데 이제 네. 우리는 이제 2008년에는 이제 0.2% 손실을 봤던 거고 네네. 최근에 우리가 위험자산 비중이 좀 높아졌기 때문에 예. 2022년 뭐 이럴 때는 이제 마이너스가 났는데 네. 그때도 우리는 마이너스 8.2%인데 네네. 네덜란드나 노르웨이나 이런 데는 이제 15%, 17%뭐 이렇게 손실이 났던 거죠. 네네. 수익률을 평가할 때 있어서는 변동성도 함께 고려해서 좀 장기적인 시계열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익률이라고 하는 플러스만 보지 말고 마이너스를 같이 봐야 된다. 그리고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 사실은 주식 하시는 분은 다 느끼시겠지만은 고버스나 레버리지 ETF 같은 거 잘못 사가지고 하락 한 60% 맞으면 그거 회복하려면 3배 올라가야 되거든요. 2배 반을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 명목으로. 그래서 하락률이 그 네버루즈 머니의 개념이 뭐냐면은 마이너스가 나는 순간 그걸 복구하는 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버려요. 그리고 연금 같은 큰 자산은 자산 배분 전략을 하지 막 특정 자산 몰빵을 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연기금의 전반적인 그 하락기의 방어도 되게 중요한데 국민연금 보니까 또 수비를 잘 하시네. 그 당시에는 그 안전자산의 비중이 좀 높아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특히 08년 어쨌든 2000년대부터 주식을 늘리기 시작을 했지만은 08년에 방어가 좀 잘 돼 있고 22년에는 위험 자산이 굉장히 높긴 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의미로 좀 수비를 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댓글 중에 또 이런 댓글들이 많이 있어서 이것도 팩트 체크하면 좋겠는데요. 어쨌든 연금이 전국민 강제 가입이잖아요. 네네. 이 전국민 강제 가입은 도대체 왜 시작을 했고 뭐 어떤 배경이 있었던 거예요? 국가에서 그 국민연금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들은 다 강제가입 제도를 운영합니다. 네. 그런 배경은 개인들이 뭐 뛰어난 사람도 있겠지만 네. 당장 급할 때 돈을 좀 써야 되는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네네. 개인들의 자발적인 이제 결정들이 다 맡길 경우에는 좀 대량 노인 빈곤이 좀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거고요. 네. 실제로 OECD 국가들의 평균 노인 빈곤율이 10% 초반대로 나오는데 그 나라들이 대부분 2차 세계대전 전후로 해서 국민연금이 다 도입된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도입이 가장 늦었죠. 1988년부터 10인 이상 사업장 가입자부터 가입이 됐고 네. 전 국민으로 다 확대된 거는 거의 2000년대에 돼서 확대됐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그 기간까지 도입 전까지는 개인이 알아서 해왔던 것이고 그 결과가 노인 빈곤율로 지금 성적표로 나타나는 건데 우리의 노인 빈곤율이 거의 40% 정도가 되니까 네. 거의 한 뭐 3-4배 정도 노인 빈곤이 지금 높은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제도가 좀 빨리 도입됐으면 노인 네. 빈곤이 낮았을 텐데 노인 빈곤율이 높은 것도 사실은 각자 도생으로 오래 살아온 결과로 그게 나타나는 것이고요. 개인이 뭐 준비를 하는 것들은 소득 상승률이랄지 물가 상승률 이런 것들을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70년대나 80년대 우리 월급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지금처럼 뭐 300-400 받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네. 그때 잘 받아야 30만 원 받고 막 이랬는데 그때 받은 걸로 만약에 그대로 낸 것만 뭐 받는다 하면은 절대로 현재의 그 소비 수준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 경제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높은 경제 성장률이란 것은 이제 공적으로 이걸 따라가줘야 되는 것이고 강제적인 가입과 공적인 기능이 좀 필요한 것이라고 봐야 될 거고. 그러면 그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유럽에서는 연금을 뭐 2차 대전 전후로 좀 빨리 만들고 했잖아요. 네네. 혹시 뭐 독일의 사례나 이런 것들도 전달해 주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는 세계에서 가장 빨리 공적연금이 도입됐고 국민연금이 19세기에 도입이 됐죠. 이야, 그러니까 그래요? 우리, 와, 우리로 치면 어마어마하네. 이제 조선시대에 네. 이제 연금이 도입됐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유럽 같은 경우에는 공산주의가 계속 확장이 되고 있어서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 노동자를 또 이제 설득하고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게 도입됐다라는 맥락도 있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는 뭐 기대 수명이 60세가 안 되는데 수급 개시 연령을 60세로 한달지 뭐 이런 좀 뭐 문제는 있었는데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도입돼서 점점 이제 그게 확장이 됐고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그 전비로 연금의 그 재원들을 좀 많이 활용하기도 했고 전비로 연금 기금 모아놓은 걸 전쟁 기금으로 썼던 또 거예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와. 그 이후에 이제 독일은 이제 부가 방식이라고 기금에서 연금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네. 그에 거둔 보험료에 네. 조세를 더해서 이제 연금을 주는 방식으로 이제 제도가 변경되었고 이제 현재는 이제 기금이라는 것은 따로 존재하지 않고 네. 뭐 한 3달치 줄 수 있는 그 분량 부가식이니까요. 갖고 있으면서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노인 빈곤율은 이제 독일은 한 11% 네. 정도 되니까요. 우리보다 훨씬 더 뭐 연금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막 독일 같은 나라도 지금 18% 보험료로 18%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 부가식으로 하니까 어쨌든 낸 만큼 받고 해가지고 그쪽에서는 사실은 우리나라가 지금 겪고 있는 어마어마한 초저출산 인구 문제를 그러니까 전 세계가 인구 문제를 겪고 있긴 하지만 한국은 너무 드라마틱하게 겪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거고 저기는 이 정도로 급하게 겪진 않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런 부가식 방식으로도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연금 문제가 되게 인구 문제이기도 한 것이 한국이 이게 굉장히 세게 올 수밖에 없는 게 인구 문제가 정말 큰 것 같아요. 그 최근에 어쨌든 연금 개혁을 하면서 논의됐던 주제 중에 하나가 자동 조절 장치라는 네네. 거거든요. 네. 연금에 소위 오토파일럿을 넣어가지고 그 연금 기금의 고가를 뒤로 늦추기 위해서 연금 수령액의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않는 방식으로 네네. 자연스럽게 조정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연금 고갈 시점이 뒤로 미뤄지잖아요.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노조에서 봤을 때는 네네. 뭐 어떤 방식으로 그거를 이해하고 있는지라거나 아니면 실제로 이렇게 하는 나라들이 조금 있고 그런 거에 대한 뭐 피드백들도 받고 계신지 궁금해요. 뭐 시중에는 뭐 OECD 국가 중에 많은 국가들이 네. 뭐 자동 삭감 조절 장치, 장치. 자동 조정 네. 장치를 자동 한다. 삭감이 더 용어가 맞는 네. 것 같습니다. 네, 그 뭐 직관적으로 이야기는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실질 가치를 삭감하는 방식이기 네. 때문에 저희들은 자동 삭감 장치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네. 실제로 순수하게 이거를 그 자동 삭감으로 하는 나라들은 그 알려진 것보단 좀 적고요. 이것도 방식이 좀 다양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뭐 대부분의 나라가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건 맞지 않는 얘기고 우리가 이제 국민연금이 실제 지급되고 있는 수준 자체가 네. 다른 나라들처럼 노인 빈곤율을 크게 경감할 수 있을 만큼 이제 큰 금액이 지급이 되는 게 아니라 네. 우리도 지금 현재 신규 수급자 평균액이 이제 한 65만 원 되고 예. 지금 받고 있는 사람들 평균은 한 50만 원대
그 한 중반 되거든요. 네. 지금 연금 받는 분의 절반이 한 40만 원 정도 또 못 받고 있는 상황이고 하니까 네. 여기에서 더 뭘 삭감한다는 게 좀 너무 가혹한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왜냐면 이제 빈곤이 예방이 돼야 되는데 뭐 예방도 안 되는데 거기 있는 거를 깎으면 예를 들어 연금 한 40만 원 받는 사람을 자동 삭감해갖고 30만 원 받게 하면 네. 어차피 40만 원 받아도 생활이 안 돼갖고 기초연금 받고 뭐 더 더해 들여갖고 지금 생활을 하시고 있는데 얘를 40을 30으로 하면은 더 그 지급을 해드려야 돼요. 어차피. 그렇죠,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의 그 상황에서는 우리는 이제 보험료도 낮고 연금급여도 적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것들은 보험료도 뭐 올리고 뭐 연금도 좀 더 받게 하거나 또 국가가 국고를 투입하거나 다른 나라들처럼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노인 빈곤 예방할 정도의 연금이 되고 노인 빈곤율도 좀 잡히고 했을 때 다른 나라들은 이제 자동 조정 장치, 자동 삭감 장치를 도입한 나라들은 보면은 노인 빈곤율이 다 10%대 아래로 돼 있거나 도입하고 나서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원래 도입 전에는 10% 안으로 있었는데 자동 삭감 장치가 도입되고 나서는 이제 이게 다시 노인 올라갔어요? 빈곤율이 13%인가 이렇게 좀 올라갔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어쨌든 10%대에 있는데 그 정도가 되면 우리도 이제 뭐 그래 도입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은 이게 제대로 기능도 안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도대체 연금을 위한 연금이냐 기금을 계속 존속시키기 위한 연금이냐 도대체 이 제도가 왜 존재해야 되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사실은 연금을, 그러니까 연금 수령액을 현실적인 금액을 듣고 연금 제도를 논하면은 연금 제도가 가야 될 방향이 되게 뻔한데, 연금 수령액을 마치 국민연금 가입한 사람들 다 뭐 한 220만 원 받는 것처럼 거의 기넥스 상위 최상단 이런 사람들처럼 다 묘사하면서 막 연금 제도 깎아야 되고 오토파일럿 넣어야 되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그 자동 삭감이라든가 이런 게 얼마나 비현실적인지에 대해서 금액이 이제 착 와닿네요. 맞습니다. 이게 지금 국민연금 200만 원 이상 받는 분들은요, 대한민국 1%도 아니고 대한민국 0.7%입니다 지금. 그리고 100만 원 이상 받는 분도 뭐 한 12%, 13% 가량 되는 거기 네. 때문에 사실 그 저연금에 또 많이 몰려 있어요. 그래서 네. 이러한 현실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국민연금 관련해서 오늘 좀 이런저런 여러 가지 팩트 체크를 해봤는데요. 그리고 지금 영상을 찍는 게 또 공교롭게 네네. 대선식인데, 네. 대선 후보들도 연금 개혁에 대해서 서로 이런저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개혁신당에서는 KDI가 밀고 있는 신연금 개혁안을 받아들이면서 좀 미는 것 같고, 김문수 후보도 자기의 그 자동 삭감 장치 이런 네. 걸 얘기한 것 같고, 이재명 네네. 후보 측도 연금 개혁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네네. 이런 각 후보들의 그 연금 관련한 공약들을 보시면서 네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팩트 체크해 주실 거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공약들이 어떤 영향을 줄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정리한 게 있으실까요? 네. 저도 보면서 이런저런 이제 그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기호 순서대로 하면 이제 이재명 이제 후보 같은 경우에 국민연금을 이제 노령연금,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연금을 받을 때 네. 일정한 소득 수준, 일정한 소득 금액을 소득 활동할 수 있잖아요. 네, 또 이제 그렇죠. 우리는 이제 고령 노동이나 이런 것들이 좀 흔해졌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일정한 금액이 넘어가면 연금을 감액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는 노령연금,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이라고 하는데 금액이 감액이 돼서 이런 것들을 이제 1년 후에나 이렇게 확인해가지고 이걸 다시 환수하거나 이런 그 문제가 생겨요. 네. 그래서 현장에서는 이제 굉장한 이제 연금 민원도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고 네. 이제 국민들도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죠. 네. 그래서 내가 돈 벌고 내가 돈 낸 보험료로 내가 받는 연금인데 왜 이걸 왜 깎냐라고 네. 이제 그 직관적으로 사실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재명 대표는 이제 그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을 좀 폐지한다 뭐 이런 네. 공약들이 사실 지금 나와 임대나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는 또 감액도 없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임대는 감액도 없고 경제 활동에 대해서는 감액을 하니까 완전히 노동차별적인 그런 내용이긴 맞습니다. 합니다. 예,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에만 이제 네.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좀 필요한 부분, 실용적인 부분들로 이제 접근을 했다라고 네. 보고 그러나 이제 추가적인 공약들은 크게는 보이지는 않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연금 모수 개혁을 했고 지금 구조 개혁 논의는 또 국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마 뭐 추가적으로 이렇게 달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청년들에게 이제 뭐 생애 첫 보험료를 지원하겠다랄지 네. 이런 내용들은 좀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네. 그런 것들은 좀 이제 굉장히 좀 좋은 그 방향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윤석열 정권의 연금 개혁안을 그대로 좀 그 계승하는 방식으로 해서 자동 조정 장치를 이제 도입을 하겠다라고 네. 이제 그걸 공약으로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자동 조정 장치라는 것은 미래 세대일수록 좀 더 불리한 구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기성 세대와 미래 세대 간의 급여 형평성 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데 그 형평을 맞추려면은
후세대가 이제 좀 뭐 부담을 좀 적게 하거나 네. 뭐 아니면 혜택을 좀 더 후세대 혜택을 늘리거나 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이제 그게 그 격차가 줄어들 텐데 네. 자동 조정 장치를 하게 되면은 후세대가 연금 받을 시점에 가입자 감소율이 더 크고 기대 연명 증가율도 더 크기 때문에 예. 더 많이 삭감을 하게 돼요. 예. 삭감 기간도 더 오래 가게 되고 아, 그것도 그런 문제가 있군요. 예, 기성세대의 연금을 줄이자고 도입한 자동 삭감 장치가 네. 오히려 미래 세대의 연금을 더 많이 줄이게 되는 결과를 갖고게 됩니다. 오케이.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은 그런 관점에서 이제 미래 세대에 좀 불리할 것 같고 네. 지금 이준석 후보가 이제 얘기하는 것이 이제 신연금, 구연금으로 네, 분리를 분리하자는 하니까, 거죠. 그래서 이제 신연금은 낸 것만큼만 이제 받도록 하겠다라는 이제 그 생각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이거 역시 지금 국민연금이라는 제도는 이제 그 낸 것만 받도록 돼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노인 빈곤 예방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확정 급여형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네. 물론 이제 그 기금 운용 수익률을 감안한 원가 수준이라고 김우창 교수님은 이제 분석을 했죠. 이제 예. 13%, 43%는 네. 원가다라고 분석을 한 건데 그 KDI 쪽은 이제 그렇게는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 그 신연금, 구연금의 그 모체가 된 그 분석에는 재정수리적인 측면이 들어갔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낸 것만으로 예를 들어 보험료를 뭐 13%만 냈다 네. 하면은 사실은 연금 수준이 훨씬 더 낮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소득 재분배 산식, 현재처럼 소득 재분배 산식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저소득 계층일수록 연금이 또 대폭적으로 낮아져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것 역시 미래 세대, 신연금을 하게 되는 미래 세대는 굉장히 낮은 수준의 연금을 받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기성세대보다 어쨌든 더 낮은 급여를 더 삭감하게 되는 방식이라서 미래 세대에 굉장히 좀 불리한 방식이고 또 이렇게 보험료가 신연금으로 지급하는 쪽으로 적립하는 쪽으로 돈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 구연금 쪽에 그 보험료 재원이 안 들어간단 말이죠. 네. 그럼 이 구연금을 지급을 하려면 또 조세를 또 투입을 해야 돼요. 예. 그 조세 투입 그 비용이 이제 보건복지부가 계산하기로 한 1,700조 가량 돼서 아. 예, 이 그 미래 세대 부담을 줄이겠다라고 그게 도입하는 미지급 예. 부채가 있으니까요. 연금 미지급 부채 금액이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그 금액을 생각해가지고 그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미지급 부채에다가 추가로, 그러니까 미적립급이죠. 그러니까 미적립 부채에다가 추가로 내야 되는 금액까지 다 넣어가지고 그게 한 1,700조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네요. 그 1,700조는 정확히 보면은 이제 네. 그 현재 받고 있는 연금에 대한 부분을 부채로 본 네. 거고 그리고 이제 구연금으로 이제 앞으로 받아야 될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 받아야 될 그 부분에서 국민연금 기금이 1,200조니까 1,200조를 뺀 그 금액이 네. 1,700조가 된다라는 그 계산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추가적인 보험료 납입이나 추가적인 국고 납입 없이 줘야 할 돈, 그 다음에 기금을 빼고 거기에다가 이제 추가적인 현금 유입 없을 때 어쨌든 저도 4.16 연금 개혁안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연금을 쪼개가지고 마치 그게 정답인 것처럼 표방을 하는 그 KDI 안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데 4.16 팀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김은천 교수랑도 그렇고 이런저런 계산을 해봤을 때 단기적으로 나가야 되는 돈이 한두 푼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기천조 원 단위의 돈이 들어가는데 그런 얘기 안 하고 그냥 젊은 사람들이 느끼는 지금 우리는 조금 덜 내고 나중에 못 받는데 나이 많은 사람은 옛날에 덜 냈고 더 받지 않냐. 80년대 30만 원만 받아도 지금 급여로 환산하면은 600만 원 넘는 그런 수익을 낸 건데 그 사람들이 650만 원 적립했다는 거는 역설적으로 말하면은 소위 어마어마한 돈을 적립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걸 화폐가 약해진 거를 지금 시점의 금액으로 환산해가지고 돌려치기 하는 이런 거를 보면은 진짜 여러 가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세대 갈라치기형으로 쪼개면은 답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오늘 그 금액도 얘기해 주셨는데 1,700조 뭐 말이 1,700조지 그걸 어떻게 조달한답니까? 지금 17조 원도 없어서 난리인데 나 진짜 뭔 생각인지 모르겠네요. 사실은 이제 그 보험료와 그다음에 국고 그다음에 그 기금의 운용 수익 이런 걸 통해서 버무려서 그것들을 같이 이제 감당을 하면은 돈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복리로 그 운용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그것들이 이제 나중에 감당 가능한 수준이 될 수 있는데 만약에 그걸 딱 잘라 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이걸 막대한 그 재원을 어떻게 부담할 것이냐 그 문제는 사실은 현명한 그런 그 계산이 아니라고 지금 보입니다. 오늘은 오종원 그 연금 노조위원장님을 모시고 그리고 연금에 대한 그런 팩트 체크를 했고요. 그리고 또 의미가 있었던 거는 대선 후보의 연금 공약에 대해서도 좀 리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다음 시간에도 또 오셔가지고 연금의 어쨌든 수급자 데이터를 또
그 가지고 있는 게 연금기관이다 보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또 시청자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또 고생해 주시라는 그런 말씀과 함께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